학교가 나중에 학생들을 상대로요 n분의 1씩 청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 많은 학생 한 명 집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다 청구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동덕여대 사태가 핫한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동덕여대 사태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나 학생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대변할 마음도 없습니다. 학교 측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학생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더구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인데 학생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때에는 더욱더 이러한 제한이 가중되는데요. 제가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특히 학생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안타까움을 설명드리면요. 이게 지금 학생분들이 어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즉 단체나 다중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가 줄여서 폭력행위 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형법만 적용되더라도요, 단체나 다중의 범죄는 일반 형법에서도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가지고요, 가중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공범의 문제예요. 공범으로 인정이 되시면 정작 나는 그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가지고 그 범행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더욱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만 문제되겠습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즉 가해자인 학생들끼리는 이 손해를 n분의 1로 부담하자 이렇게 약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한테는 절대로 n분의 1 주장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는요, 형법하고 달라서요, 형사상 공범은 고의에 의한 공범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제가 너무나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형사적인 문제인데요. 1번 건조물 침입죄 또는 퇴고불응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9조인데요. 지금 동덕여대 학생분들이 본관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본관만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관을 아무리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라카치를 하고 기물을 부수고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허용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조물 침입죄입니다. 물론 학생분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어요. 우리 학교 본관이 백화점이나 지하철과 같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네, 100번을 양보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학교 측에서는 나가라고 퇴고하라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퇴고불응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형법 제319조를 보시면 주거침입죄 이외에 퇴고불응죄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퇴고불응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건조물 침입이나 퇴고불응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돼 가지고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저는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고 봐요. 그 다음 2번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입니다. 형법 제260조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폭행? 난 때린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폭행이라고 하는 게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고요, 심하게 폭언을 해도 폭행이고요, 뭔가 몸싸움이 있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다 폭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특수폭행 그러니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어도 특수폭행이지만 형법 규정을 보세요. 형법 제261조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이 없어도 특수폭행죄예요. 바로 지금 형이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죄로 가중이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협박죄를 한번 볼게요.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또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284조가 폭행죄랑 똑같은 구조로 특수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수협박죄 요건을 보시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협박하면 특수협박죄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 1호가 적용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봐도 빼박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 다음 3번 강요죄거든요. 형법 제324조가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분들이 또 이렇게 반론하실 거예요. 제가 언제 뭘 강요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강요라고 하는 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예요. 즉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방해했잖아요. 교수님이 졸업생들 연주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 선언문을 낭독하라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아 이게 강요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형법 제324조 제1항은 단순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보세요.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면 또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형법에서도. 게다가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돼 가지고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전 이 강요죄도요 무조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4번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한번 조문을 볼까요? 형법 제366조 단순 재물 손괴죄를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물 부셨죠. 보도블록에 락카칠했죠. 손괴죄는 이거는 뭐 증거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손괴죄예요. 게다가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돼서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건 특수손괴죄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또 처벌을 받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분들이 지금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형사적인 범죄가 제가 이건 당연히 성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혼자가 저지른 게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이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도 가중이 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뭡니까?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서 또 가중이 되는 거예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나는 이런 행동 한 적 없는데 망을 봐줬어요. 또는 뭐 물건을 갖다 줬어요. 같이 응원해 줬어요. 공범입니다. 공범. 물론 직접 실행행위를 한 자랑 그 실행행위를 도운 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범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공범이 성립한다는 게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민사적인 문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형사상 어떤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면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100%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로 확정되느냐 이제 그 문제만 남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뭡니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은요. 형사상 공범의 법리랑 다르게 고의에 의한 공범뿐만 아니라 뭐다? 과실에 의한 공범도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데 그 채무가 법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연대채무, 보증채무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연대보증채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그냥 주채무자랑 같이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약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말라. 부진정 연대채무는 너희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이러한 연대채무를 진다
이러한 부진정 연대채무는요, 연대채무, 보증채무, 연대채무보다 더욱더 가혹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한 명이 있고 가해자가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금이 3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3명이니까 1억씩 나누어서 청구하라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있으면 피해자는 이 셋 중에 3명 다 청구해도 되고 한 명한테 3억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3명 중에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3억 다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3억 배상한 가해자는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이 가해자가 나머지 2명, 즉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나머지 가해자 2명한테 야, 내가 네 것까지 부담했으니까 3억을 다시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즉 최대한 가해자를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를 편하게 해주는 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나중에 학생들을 상대로요, n분의 1씩 청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 많은 학생 한 명 집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다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을 상대로 다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는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하여간 제가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동덕여대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